이른이 넘은 어머니가 예순의 나이에 얼어붙은 강물에 몸을 던졌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20년 전 헤어진 아들이 강 건너에서 손을 내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리는 이야기는 아들이 어머니를 모시고 목숨을 건 강을 건넌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사연입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눈물 없이는 볼 수 없을 겁니다. 경기도의 작은 임대 아파트, 창가에 놓인 봉선화 화분 앞에 백발이 성성한 순임 할머니가 앉아 있습니다. 손녀 지우의 손톱에 봉선화물을 들여주며 할머니는 오래도록 창밖을 바라봅니다. 할머니, 이 꽃 북한에도 있었어요? 지우의 물음에 순임은 손을 멈춥니다. 이 꽃은 말이다. 할머니가 두만강을 건너기 전날 밤 마당에도 피어 있었단다. 그 꽃을 마지막으로 본 게 벌써 20년이 넘었구나. 할머니, 그때 얘기해 주세요. 아빠가 할머니 데리러 갔다는 얘기요? 순임의 눈가에 깊은 주름이 잡힙니다. 그리고 천천히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때는 1998년 함경북도 회령군이었습니다. 순임은 고난의 행군 시기에 남편을 굶주림으로 잃고 하나뿐인 아들 민혁과 단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순임은 국수 공장에서 일하며 근근히 생계를 이었고 18살 민혁은 산에 올라 나무 껍질과 산나물을 캐며 어머니를 도왔습니다. 가난했지만 두 사람의 하루는 규칙적이었습니다. 새벽마다 옥수수죽 한 그릇을 나눠 먹었고 저녁이면 호롱불 아래서 순임이 젊은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남편과 처음 만났던 장마당 이야기, 민혁이 태어나던 날의 눈보라 이야기. 가진 것은 없어도 서로가 서로에게 전부였습니다. 순임에게 그 삶은 힘들어도 견딜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이 곁에 있다는 것, 그것 하나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두만강 너머의 세상은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곳이었고 순임은 그저 하루하루 아들과 함께 살아남는 것이 삶의 전부라 여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밤 민혁이 산에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사흘이 지나서야 이웃을 통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민혁이 국경경비대에게 쫓기다가 그만 두만강을 건너버렸다는 것이었습니다.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순임은 그날부터 매일 밤 강가로 나가 얼어붙은 강물을 바라보며 울었습니다. 아들이 없는 삶은 더 이상 삶이 아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안쓰럽게 여기면서도 아들이 국경을 넘은 반역자의 어머니라는 이유로 하나둘 그녀를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공장에서는 감시의 눈초리가 따라붙었고 그나마 나오던 배급도 줄어들었습니다. 순임의 마음속에는 단 하나의 소망만이 남았습니다. 사람만 있으면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소망은 동시에 그녀를 갉아먹는 고통이기도 했습니다.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순임은 점점 더 깊은 절망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한편 민혁은 중국을 거쳐 몇 년의 고생 끝에 대한민국에 정착했습니다. 하나원에서 그리고 낯선 서울의 임대 아파트에서 홀로 살아가며 검정고시를 보고 공장에 다니고 야간대학까지 다녔습니다. 그러나 민혁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어머니에 대한 죄책감과 그리움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도망치듯 강을 건넌 그날 어머니를 홀로 두고 왔다는 사실이 밤마다 그를 괴롭혔습니다. 브로커를 통해 어렵게 어머니의 소식을 전해 들은 날 민혁은 결심했습니다. 내가 데리러 간다. 사람들은 모두 그를 말렸습니다. 브로커 비용도 만만치 않았고 무엇보다 국경을 넘는 일은 목숨을 건 도박이었습니다. 실패하면 어머니도 자신도 돌이킬 수 없는 위험에 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민혁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는 몇 년간 모은 돈과 야간 근무로 번 돈을 모두 털어 브로커를 수소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탐색의 길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처음 연결된 브로커는 계약금만 받고 연락을 끊었습니다. 두 번째 브로커는 비용을 2배로 요구하며 위험천만한 루트를 제시했습니다. 민혁은 몇 달간 탈북민들 사이를 오가며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 헤맸습니다. 회령 인근에서 활동하는 브로커와 겨우 연락이 닿기까지 거의 1년이 걸렸습니다. 같은 시각 회령의 순임에게도 낯선 사람이 은밀히 접근해왔습니다. 처음엔 순임도 그 사람을 믿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보냈다는 말조차 두려운 함정처럼 느껴졌습니다. 잘못하면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갈 수도 있는 위험한 제안이었기 때문입니다. 순임은 몇 번이고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브로커가 전해준 것은 민혁이 직접 쓴 편지 한 장이었습니다. 어릴 적 민혁만이 알 수 있는 이야기, 아버지의 제삿날, 순임이 몰래 숨겨두었던 좁쌀 한 줌 이야기가 그 안에 적혀 있었습니다. 그 편지를 읽고서야 순임은 눈물을 흘리며 결심했습니다. 가자. 죽어도 아들 곁에서 죽자. 이 시기 두 사람 모두 여러 번의 실패와 좌절을 겪었습니다. 순임은 첫 번째 이동 시도에서 국경경비대에 순찰에 걸려 되돌아와야 했고 민혁은 브로커에게 사기를 당해 돈을 날리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두 사람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길을 찾았습니다. 마침내 두 번째 시도에서 순임은 새벽 안개를 틈타 두만강 지류의 얕은 여울을 건넜습니다. 강물은 허리까지 차올랐고 겨울 강물에 냉기는 뼛속까지 스며들었습니다. 60을 넘긴 나이에 순임은 그 차가운 강물을 건너며 몇 번이고 미끄러졌습니다. 하지만 강 건너편 어둠 속에서 누군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민혁이었습니다. 십몇 년 만에 마주한 모자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 짧은 순간 수님은 그동안의 모든 고통과 그리움이 씻겨 내려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민혁 역시 어머니를 두고 도망쳤다는 죄책감에서 처음으로 노연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은 안전한 끝이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은 중국 공안의 감시를 피해 곧바로 안전가옥으로 이동해야 했습니다. 수님은 몸을 떨면서도 아들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찾았다는 안도감과 동시에 앞으로 넘어야 할 더 큰 산이 남아있음을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대한민국까지 가는 여정은 수님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가혹했습니다. 공안의 검문을 피해 여러 도시를 옮겨 다녀야 했고 국경을 넘는 험한 길에서는 수님이 발목을 접질려 며칠을 절뚝이며 걸어야 했습니다. 브로커 비용은 계속 불어났고 민혁은 결국 은행 대출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가장 큰 대가는 육체적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이동하던 일행 중 한 명이 붙잡히는 모습을 목격하며 수님과 민혁은 언제든 자신들도 붙잡힐 수 있다는 공포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야 했습니다. 수님은 그 밤마다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너라도 살아라. 민혁은 그럴 때마다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대답했습니다. 같이 갑니다. 어머니 없이는 저도 안 갑니다. 그렇게 몇 달간의 여정 끝에 두 사람은 마침내 제3국의 한국 대사관에 도착했습니다. 안도감과 함께 수님은 그제서야 그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감정이 터져나와 오열했습니다. 잃어버린 세월, 두고 온 고향, 세상을 떠난 남편에 대한 그리움까지. 그 모든 것이 값비싼 대가로 그녀의 몸과 마음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몇 주 후 수님과 민혁은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낯설고 눈부신 공항의 불빛 아래서 수님을 처음으로 아들이 지난 세월 어떻게 살아왔는지 눈으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하나원에서의 적응 교육, 임대 아파트에서의 정착, 낯선 언어와 문화까지 모든 것이 새로운 도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수님과 민혁은 함께 임대 아파트에 살며 새 삶을 꾸려나갔습니다. 수님은 처음엔 마트의 계산 방식도 지하철 노선도 익숙하지 않아 헤맸지만 민혁이 매일 퇴근 후 어머니에게 하나씩 가르쳐 주었습니다. 수님은 동네 복지관에서 뜻은 같지만 표현이 다른 남한어휘를 배우고 이웃 할머니들과 반찬을 나누며 조금씩 정착해갔습니다. 이야기는 다시 손녀 지우와 함께 있는 거실로 돌아옵니다. 수님은 봉선화 물든 지우의 손톱을 바라보며 말을 잇습니다. 할머니가 남한 땅을 처음 밟았을 때 네 아빠가 그러더라. 어머니, 이제 우리 다시는 안 헤어져요. 그 말이 지금도 귓가에 생생하다. 수님은 이제 8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강가에서 아들을 기다리며 울던 여인이 아닙니다. 매주 통일 관련 강연에 나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같은 처지의 탈북 어르신들을 위한 봉사활동에도 참여합니다. 그녀에게 남은 삶의 의미는 명확합니다. 자신이 겪은 고통을 딛고 살아남았다는 것 자체가 다음 세대에게 전하는 희망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민혁 또한 변화했습니다. 한때 어머니를 두고 도망쳤다는 죄책감에 짓눌려 있던 청년은 이제 어머니를 지켜낸 아들이자 두 아이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는 매년 두만강을 건넌 그날이 되면 가족과 함께 작은 상을 차립니다. 강을 건너다 세상을 떠난 이름 모를 이들을 위한 자리입니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지우가 조용히 묻습니다. 할머니, 무섭지 않았어요? 수님은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습니다. 무서웠지? 근데 말이다. 사람이 진짜 사랑하는 게 있으면 무서운 것도 이겨낼 수 있단다. 할머니는 네 아빠가 있어서 그 강을 건널 수 있었어. 강 밖으로 노을이 지고 봉선화 화분 위로 붉은 빛이 내려앉습니다. 수님의 손톱과 지우의 손톱에 물든 봉선화 빛깔이 꼭 닮아 있었습니다.